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일 수능, 바로 저번 수능이죠. 이 법칙은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핵심과 세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제 영상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지문을 다 핵심과 세부라는 방법론으로 읽습니다. 크게 핵심과 세부라는 방법인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세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대충 감은 잡으셨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이란 글의 특정 부분 혹은 전체를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혹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글의 특정 부분 혹은 전체라고 했다는 것은 핵심이 2개 이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글의 특정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핵심이 2개 넘을 때, 전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글 전체에서 핵심이 하나일 때. 근데 아무튼 핵심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지향점, 그런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글은 이제 핵심과 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핵심은 모든 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어떤 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면 무슨 의식의 흐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핵심이 아닌 부분은 세부, 혹은 세부가 아닌 부분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이 핵심은 결국 우리가 세부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핵심은 세부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국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보량이나 이 복잡한 것들,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게 보통 세부가 돼요. 근데 그런 세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정보량 혹은 복잡한 논리에 파묻히지 않고 계속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핵심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세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 핵심과 세부는 제가 유대종 선생님 방문을 듣고서 알게 된 거지만 그 유대종 선생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많은 강사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거를 좀 학생한테 전달하는 방식이나 본인이 조금 적용하는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게 수능국어의 본질을 생각하고 다른 강사님들도 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원준 선생님, 이재명 선생님처럼 이원준 선생님 약간 핵심과 세부를 좀 덜 강조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처음 이제 1문단을 읽으면서 그 글의 항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를 정리하면서 표 같은 거나 도식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서 핵심과 세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제가 강의에서 보기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김동훈 선생님 강의를 살짝만 앞을 봤습니다. 이 김동훈 선생님 강의 제가 옛날에 살짝 듣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글풀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유명하시죠. 그냥 이해하면서 반응하면서 읽는 걸 유명하신데, 핵심은 세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1클래스인가 그 과학기술 강의인가에서 그 지문이 바로 저번 2일 수능 그 3D 애니메이션 그 지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동원 선생님께서 그 중간에 그 세부 모델링이나 렌더링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다. 근데 김동원 선생님께서 그 세부를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정보량에 묻히지 않고 그거를 이해해서 읽는 방법이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김동원 선생님께서 1문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1문단에서 그 핵심은 세부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알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세부를 읽으면서 그 정보량에 묻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기억하고 세부는 세부 정보, 세부 그 많은 정보량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께서 각각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걸 봐서도 이 핵심과 세부라는 것은 정말 수능국어의 본질이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핵심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핵심이 이동하는 경우나 새로운 핵심이 등장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글을 장악하는 그 글의 부분, 거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중간에 앞서 말한 것이 이미 끝났거나 더 이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글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이 부분의 핵심으로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핵심은 보통 이제 글의 1문단이나 글의 초반에 많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그 문제 해결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경우가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 핵심을 말하기 위해 뒷받침되고 동원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세부는 정리해야겠죠. 우리가 세부를 정리할 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글 전체를 읽으면서 응집적으로 붙여 읽고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 떠올리는 거는 기본이고, 여러분께서 세부를 정리할 때 과정은 끊어주고 그 과정이 있을 때 목적을 떠올리고 또 철저히 대비하고 병렬도 대비, 써있지 않는 것도 대비. 그리고 이제 부분관계 정리, 포함관계 정리, 양적 관계, 위 아래 화살표 반대추론까지 해주고 결합까지 시켜주고, 또 예시는 그 앞에 있는 것 혹은 핵심에 협력해주고, 세부 개념들 정리, 이런 것들 다 세부를 정리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께서 세부를 읽으면서 이런 도구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세부는 이제 보통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재종 선생님께서도 세부는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어떨 때 개념이 핵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많지는 않은데 그 개념 안에 목적이 있거나 어떤 개념은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는 기술지면서도 있고요. 당장 볼 이 법지문에서도 그런데 개념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개념 안에 목적이 있을 때, 개념이 하는 거를 이제 좀 문장을 써줬을 때 그런 경우고, 보통은 이제 세부 개념들, 단순히 채권은 뭐고, 급부는 뭐고, 권리는 뭐고, 계약은 뭐고, 이렇게만 했을 때는 그런 거 세부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세부가 됩니다. 그런 개념들 먼저 쫙 깔아주고, 우리의 배경 지식 그런 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알려줘야겠죠. 그런 거 다 알려주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도 제시해주고, 아무튼 결국 그냥 핵심과 세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독해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단어 문제가 이제 보니까 있죠. 근데 이 문제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에서 문제 지문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들, 좀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것들, 이런 거 뽑아봐야죠. 자, 26번 보니까 계약 많이 나오니까 계약이 중요하겠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채무자, 채권자. 저번 법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비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 파악. 27번 기억을 잘 이해해야겠다. 28번 예약의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약의 여러 유형간 대비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급부에 대해서 정리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급부가 정확히 문제 파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정도까지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예약상 급부, 본계약상 급부라고 했으니까 예약상, 본계약상 대비해줘야겠구나. 29번은 그냥 사례 적용이죠. 그러면 이 정도 파악했으면 이제 바로 지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어떻게 읽는다? 1문단은 빡세게 읽는다. 하나하나 잡아주라는 거예요. 자, 채권은 저번에 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권리입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1문단의 박스를 읽는 거예요. 특정 행위가 뭐라고요? 급부. 결국 채권은 급부를 요구하는 거죠. 특정 행위가 급부니까. 그리고 그 급부를,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그 채무는 의무죠. 채무자가 라고 했으니까 역시 채무자, 채권자 맞으니까 대비, 제가 그 중요한 대비 위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대비가 있을 때 위에다가 쓰는 편입니다. 헷갈리거든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급부를 요구한다. 그러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한테 그 급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그 특정 행위를 이행해주면 채권에 대응한 채무는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변제죠.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이행했으니까.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평가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일단 아무튼 급부 즉 특정 행위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1문단에서 핵심이 보이시나요? 핵심, 글의 특정 부분 혹은 전체를 통해 필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1문단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 없죠. 왜요? 항상 1문단에 핵심이 있으려는 부분 없죠. 하지만 어떤 글이든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2문단 읽어보면 됩니다. 자, 2문단 읽어볼게요.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냥 계약 안 하고 그냥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위의 문장이랑 좀 유사하죠. 근데 아무튼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민법상의 권리가. 계약이란 계약의 핵심인가? 계약이 중요했어. 근데 선지에서도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당사자 2명 있겠죠. 계약이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는 원칙이다.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합의했으면 이제 채권자 권리 있겠죠. 채무자 이제 의무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저번 지문에서 법률 효과라고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핵심일지 아닐지 제가 판단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그냥 뒤에 읽어보면 되는데 이 자기가 좀 의심하는 건 핵심을 의심하는 것이 진짜 핵심인지 보려면 그 밑에 살짝 훑으면 됩니다. 그 밑에 이 앞으로 이 지문을 쭉 훑어 보시면 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더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재화나 서비스 위에 했던 걸 떠올려야죠. 어디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 위에 했던 걸 이렇게 떠올리면서 있는 거예요. 다 연결해주면서.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그죠? 그 재화나 서비스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급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채무자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급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당장 필요한 거는 계약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죠.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당장 필요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역시 대비입니다. 고난도 지문일수록, 특히 법지는 고난도로 많이 나오는데 고난도 지문에서 철저한 대비 잊지 않으셨죠? 당장 필요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예약이 핵심이죠. 여기서부터 밑줄 쳐본다면 물결,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그거 달라는 그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본계약이라고 나와요. 그게 본계약인데 그거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우선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약이 활용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예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어떨 때?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일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 핵심에 연결해주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저번 질문이랑 비슷하죠? 일상적 의미와 법적인 의미 당연히 대비해줘야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기억,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 이거 일상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 제가 아이패드가 좀 필기가 불편해서 좀 글씨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있는데 계약 중에는 예약인 것도 있고 예약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의미에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니까 이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런 문장을 읽고 이런 도식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예약은 계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뒤에 나옵니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앞에서 말한 계약의 의미죠. 계약의 일종입니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 또 나왔네요. 재화나 서비스 제공. 그걸 급부로 하겠죠.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이제 예약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이 바로 본계약입니다. 그걸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예약의 핵심이죠. 결국 예약은 이제, 예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예약이라는 계약이 있는 거고요. 그 예약은 목적이 뭐냐면, 그 다른 이제 본계약, 그 본계약은 뭐 있어요? 이제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환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재환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계약이겠죠. 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예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 여기 읽으면서 핵심을 붙여서 지금 읽고 있어요. 핵심을 기억하면서,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아무튼 예약과 본계약을 철저히 대비해야겠죠. 또 고난도 지금일수록 철저한 대비. 자, 이제 아무튼 예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거기 붙여서 읽으면 되는데, 자, A 보세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을 나뉜다. 당연히 유형간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으니까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그 다음 뭐 나올까요? 둘째. 이 유형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계속 급부 나오고 있어요. 급부 중에 급부가 뭐라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급부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예약한 사람이 있겠죠? 본계약 성립죠?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래요. 결국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입니다. 승낙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할 수가 있겠죠. 공모하니까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이제 승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이 성립한 거죠. 그럼 이제 본계약이 남았겠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측에 요청하는 의무를 진다. 자, 본계약에서 급부가 있고 예약상 급부가 있는 거예요. 예약상 급부는 뭐였어요? 그 승낙해 주세요였죠. 근데 본계약은 뭐예요? 내가 급식 줬으니까 너는 돈을 주세요. 대금 받는 게 이 본계약상 급부겠죠. 그리고 그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채무자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급식 업체한테 대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예약상, 본계약상 이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것만으로 본계약을 성립한다. 그러니까 딱히 급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계약 성립시키겠다 의사만 표시했어요. 그냥 본계약 성립시킬래요? 이렇게만 했더니 그냥 그 회사가 뭐 해줘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부가 없는 건데 바로 본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계약이 됐잖아요. 여기 식당이네요.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이제 예약 완결과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본계약 성립하는데 그 본계약 급부는 뭐예요? 밥 달라는 거 있죠. 식사 제공. 여러분께서 식당 가시면 밥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 식사 제공이 우리가 채권자가 요구하는 바, 그리고 그 식당 채무자가 해줘야 되는 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약상, 본계약상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첫째 유형은 예약상 급부에서 급부가 있지만 이 둘째 유형은 예약상 급부는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다 읽으면서 핵심을 붙여 읽고 있어요. 핵심은 뭐였죠? 예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항상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 해결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얘는 제가 딱히 핵심을 잡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 양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을 당연히 철저히 대비를 해줬으면 여기가 쉽게 읽히겠죠.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죠.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모모하지 못하는 한, 모모한 이런 거는 충분요건입니다. 증명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상의 급부랑 본계약상의 급부 대비 당연했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이런 게 해결책이 되겠죠. 자,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 방해다. 자, 이번엔 채무자가 아니라 타인,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가 있대요. 방해했다면. 이것도 문제죠. 그럼 이제 해결하겠죠.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다 끊어주세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중요하죠. 예약상 권리자에게 권리 있는 사람, 예약 상대방이나 그 채무자죠,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쪽의 배상과 사라진대요. 급부 내용이 동일하대요. 급부 내용이 뭘까요? 이 이제 손해가 있었을 때 그 예약상 권리자 채권자가 그 상대방 채무자나 이 타인에게 방해자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급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피해 배상금입니다. 여기서는 피해 배상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동일하니까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핵심 파악하고 다 연결해서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의 성립하면 추가합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약상 채권이죠. 계약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 발생되는 당사의 합의인데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바로 그냥 권리 발생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합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하면 그냥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이거 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다른 형태의 권리 존재할 수 있죠.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에서 권리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예약은 뭐예요? 그 계약,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든 말든 내 마음이죠.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소멸 이게 변제라고 했잖아요. 이거 틀렸죠. 국한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 상대방이 아니라 그 방해자도 있으니까 계약의 당사자 둘 사이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방해했을 때도 됩니다. 자,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 자, 기억은 뭐예요? 예약은 아닌데 계약인 경우죠.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에 대한 급부에 해당합니다. 급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급부는 그 요구하는 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기차 탈 때 돈을 지불하는 걸 요구를 하나요? 돈을 지불을 하니까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급부가 아닙니다. 급부는 뭐 기차 타는 거나 뭐 기차 서비스 제공 뭐 그런 거겠죠.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다? 탑승하지 않는 게 그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뭐 그 의무가 아니고 내 선택이죠. 그 채권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채권은 권리잖아요.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 미래를 맞죠. 일단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이거 예약은 아니지만 그 계약은 성립시키지만 그 채권 행사 시점 미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4번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아니죠. 얘도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 없이가 틀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제가 포함관계 떠올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에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확보한다. 자, 이게 뭐예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계약,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 이건 예약이죠. 이건 예약입니다. 근데 기억은 예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8번 제가 다 풀어놨어요. 자,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자, 급부를 정리한 거예요. 급부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해줘야 되는 것. 자,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이게 첫째죠. 첫째고 이게 둘째였죠. 첫째 보세요. 예약상 급부. 처음 예약할 때는 뭘 요구해요? 승낙해줄 걸 요구한다 했죠. 그럼 이게 승낙이죠. 자, 그 다음 본계약상 볼게요. 본계약상은 뭘 요구해요? 급식 제공은 자기가 하는 거고 급식 대금을 돈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급식 제공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급식 제공 말이 안 돼요. 자기가 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급식 제공을 해주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그 2번에서 예약상 급부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표시한 것만으로 되고 상대방 뭐 해줘야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계약상에서는 밥 달라는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 사례 문제인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갑이 이제 미용실에서 그 머리 손질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을은 이제 손질 해주는 이제 미용사인데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사람한테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대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두 문단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갑, 을, 병인데 갑은 뭐예요? 채권자죠. 예약상 권리자. 을은 상대방이죠. 병은 방해하는 사람이죠. 지금 보시면 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병은 확실히 고의가 있고 유효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은 지금 증명하지 못할 때만 책임을 지고 지금은 이 여기 보기에서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이 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의 과실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자, 과실이 있다는 게 팩트인 거예요.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원래 손해배상 채무가 있으니까 맞겠죠. 2번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가 있는 거나 과실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역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다른 쪽은 없어진다고 했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결국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둘 다 채무를 지고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지문에서 얘기했죠. 급부의 내용이 뭐라고요? 피해배상금 달라는 거죠.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럼 을 역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돈 줘야 되고 병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지만 병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을이 하는 거예요. 여기 채무자가. 병은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 책임. 이거는 을이 있는 겁니다. 이 V 표시는 삭제 표시예요. 자, 5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증명된 경우,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없겠죠. 배상 책임이. 근데 병은 역시 책임이 있죠. 증명됐으니까요. 고의도 있고 유효성도 있고. 자, 이렇게 법칙은 저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역시나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인트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핵심과 세부 방법론이에요. 항상 일관된 방법론, 굳이 제 방법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자기만의 일관된 방법론을 갖추시고 올바른 방법론을 갖추시고 그 방법론으로 반복적으로 양쪽 축적을 통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속도, 시간을 푸는 능력은 정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자동화가 됐는지, 얼마나 숙련이 됐는지, 자기의 방법론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